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법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공법 개정상, 이거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이제 연말에 우리 공법 기본서가 나오고요. 기본서 나온 이후에 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까지 우리 공법의 6개 법령, 근데 대통령령까지 합치면은 12개 법령이라고 그랬죠. 이 12개 법령 등이 매달 그냥 3, 4개씩 계속 빈번하게 개정이 돼 갖고 안 그래도 우리 공법 어려운 과목인데 이렇게 개정이 또 빈번하다 보니까 아주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계속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자, 이게 엊그제 또 3월 달에 또 개정이 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수정표가 4월 5일자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자 이 기본서 수정표 가지고 1월, 2월, 3월까지 우리 이제 1사분기라고 그러죠. 3월 달까지 개정된 사항 중에서 우리 이제 지엽적인 거는 좀 버리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 잡아갖고 이 개정 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 수정표 이거 어디서 다운받습니까? 많이 여쭤보세요. 질문 게시판에도 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점이라고 있죠. 교재 구입하고 하는 온라인 서점. 거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재 개정 자료 게시판 이런 탭이 있어요. 교재 개정 자료 게시판.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과목별로 이런 교재 수정표들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우리 공법 기본서 수정표 딱 올라가 있죠. 이제 최신판이니까 최신 개정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갖고 그 기본서 수정표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쭉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또 3월 달에 또 이게 국토법하고 개정이 되었고 자, 첫 번째 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 제한 내용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우리 중심상업지역에서 저희 상업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을 규정을 해요. 건축할 수 없는 건물. 이 상업지역에서 이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이하 생략.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가로에 보면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 용도가 복합된 건물은 끝에 제외한다. 그걸 공동주택하고 주거용 이외 용도,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복합된 건물 이거 소위 뭐라 그래요? 주상복합. 주상복합 건물은 제외.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원칙 건축할 수 없는데 주상복합 건물은 제외. 즉 주상복합은 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종전에는 이 주상복합 건물만 제외로 예외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자 밑에 자 개정된 사항이죠.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데 다만 다음에 다는 공동주택은 제외. 그럼 제외니까 건축할 수 없는 건데 제외니까 다시 건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똑같아요.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 용도가 복합된 건물 즉 주상복합 건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얘가 추가된 거죠. 동그라미 2번 도시용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도시용 생활주택, 소형주택 배웠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요거 제외. 그래서 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원칙 건축할 수 없는데 두 개. 주상복합 건물과 도시용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 두 개는 제외가 되니까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 중심상업지역의 건축 제한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소형주택 요거는 건축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어요. 요게 개정된 사항이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자, 262페이지 이제 정비법입니다. 우리 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대상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위반하는 대상 지역 중에서 전제 조건이 바뀌었죠. 종전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적어도 노후불량 건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 근데 이 3분의 2 이상 이 요건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개정된 게 60% 요걸로 바뀌었죠. 3분의 2가 60%.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인 지역이다.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쭉쭉쭉 열거가 돼 있죠. 이런 열거가 돼 있는 곳에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다.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제 조건. 종전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60% 이상. 그래서 3분의 2면은 66.666 계속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60%로 좀 하향을 해줬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대상 자 60% 요거 하나 바뀌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 요 이제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 방법이라고 그러죠. 특히 우리 재개발일 때, 자,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을 4.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4.3, 2, 1 동의 받아갖고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죠. 이름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의 산정 방법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자, 여기 바뀌었어요. 자,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 그냥 대표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거. 그래서 한 명만 나온다. 그죠? 그래서 한 명인데, 자, 이게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는데 이 대표를 또 한 명으로 어떻게 선정할 거냐. 거기에 관해서 자, 동그라미 1번 여기 바뀐 거죠. 자,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할 때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갖고 대표 한 명을 선정해서 그 대표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것. 즉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한 명인데 이 대표를 선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받아갖고 대표 한 명을 선정해라. 자,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뀐 사항이죠. 그래서 추가가 됐어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372페이지에 이제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서 우리 용도 변경 관련해서 자, 대장 변경 신청, 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그래서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꿀 때 이때는 대장 변경 신청하죠. 그런데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꾼다. 또는 1종 근생, 2종 근생으로 바꾼다. 이런 근생 사후간 또는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꿀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장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 이제 작년에 34회 때 기출문제 이 정답이었죠. 자, 이런 1종 근생, 2종 근생 이 근생 간에 바꿀 때도 노래 연습장으로 바꿀 때는 다시 대장 변경 신청해라. 그래서 노래 연습장 이게 작년에 이제 충격을 준 문제였는데요. 자, 올해 이제 2종 근생 중에서 주문 배송 시설 여기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주문 배송 시설은 쿠팡 물류 창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생. 그래서 요 주문 배송 시설 자, 요걸로 바꿀 때도 자, 요 대장 변경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단서에서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또 작년에 물어본 거니까 하나 좀 개정된 상, 요 이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 주문 배송설 이런 것들로 변경할 때는 이런 대장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제외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즉 제외한다 이 말이 대장 변경 신청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또 추가됐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는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도 개정됐는데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저 건축허가의 거부죠. 건축허가 원래 건축허가 허가권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 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위락설이나 숙박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이죠. 국토법에 따른 방제지구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인데 여기서 상습 가뭄지구는 제외. 이 가뭄인 거니까 요거는 빼고요.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상습 침수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거 홍수나는 곳인데 가뭄 재해지구는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이런 상습 침수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물에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게 부적합하다. 이게 일부 공간이 뭐냐? 지하층이죠. 지하층에 거실, 방으로 설치했다가 또 장롱과 종수 나왔고 방에서 주무시다가 또 돌아갈 수 있죠. 위험하니까 이런 방제지구 같은 상습 침수 지역에 건물 건축하는데 일부 공간, 지하층 등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아주 위험할 때 이때는 이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상습 가뭄 재해 지구는 제외한다. 뭐 상식적으로 따져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저 441페이지는 이제 건축법에서 우리 이행강제금 감경해 주는 거. 이행강제금 감경해 주는 건데 종전에는 뭐 2분의 1까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 줘라 했는데 요 감경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줬죠.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452페이지. 자,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는 아주 또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할 때 재작년에 기출로 나오고 꼭 또 다시 바꿔 갖고는 기출 문제도 또 다시 다 수정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 자, 소형주택 요건 있죠. 소형주택. 소형이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게끔 욕실, 부엌을 설치해라. 그리고 3번에 전용 면적 30 미만, 9평 미만일 때는 욕실과 부엌이 아니고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개 이하의 침실, 3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게끔 침실 각각의 면적 얼마? 7제곱미터, 치읓 다 우리가 정리해놨죠. 이게 정리했는데 이것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다 삭제. 그래서 요거 하나 남았어요. 다 이거 3번, 4번 다 삭제되고 요 요건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소형주택의 요건이 이제 꼴랑 3개 딱 되는 거죠. 3개. 전용 면적 60 이하.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층에다 설치하면 안 된다.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잡한 규제들 다, 기준들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쓸데없이 기준들 많이 정해놓는 게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의 요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다 삭제. 다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소형주택의 요건 딱 3개 간단하게 이제 남았으니까 소형주택 요건들 개정됐다. 그래서 요 이제 3번, 4번 다 없어지고 요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된다. 자, 요거 하나 남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3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자, 여기 이제 종전의 뉴스에서 3년간 뭐 유예하겠다. 그 3년을 유예한다는 게 이 거주 의무에 관한 규정을 3년간 유예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입주를 3년간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또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주 의무. 자, 거주 의무 대상. 자, 요 개정된 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이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에요. 우리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분양가를 싸게 해갖고 싸게 분양받았죠. 그래서 투기 못하게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분양받았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거주 의무라는 걸 부과하는 거죠. 싸게 분양받은 만큼 투기 못하게 거주 의무라는 걸 부과하는데,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핵심이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입주자인데 상속은 항상 제외. 상속은 어떤 경우에도 규제할 수가 없다 그랬죠. 상속받았을 때는 거주 의무가 없다. 상속은 제외하고요. 자, 입주자는 이 거주 의무자라고 그래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이게 이제 기선점이에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이에요. 3년 내 뭐를 해야 되냐?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줘야 돼요. 입주해야 하고, 자, 여기까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내 입주해라. 즉, 입주 기간을 몇 년 유예해줬다? 3년. 3년 안에만 입주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제 3년 동안은 거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3년을 유예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등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내 입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입주 의무는 3년 내. 그리고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요를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 인근지역 매매가니까 이 시가죠. 시가의 비율에 따라서 자,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자, 요거를 거주 의무 기간이라고 그래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종전하고 똑같아요.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요 앞에가 요게 추가된 거죠. 앞에가. 그래서 이제 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몇 년 내 입주하면 된다. 3년. 입주 기간을 3년 유예해줬다.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3년 내 입주하면 되고, 하여튼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항상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은 공공택지일 때는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일 때는 5년이에요. 5년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3년간은 살아야 돼요. 이제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입주하는 것과 거주 의무 기간 구분해야 돼요. 3년 내 입주해야 되고 최장 5년까지는 해당 주택에 거주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의무 대상이 1번이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그거는 그대로. 그리고 2번하고 3번 이거 다 없어졌어요. 2번하고 3번 다 삭제.
그리고 대신 2번이 이제 이걸로 바뀌었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 갖고 주택만 분양해 준다 그랬죠. 이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 그래서 얘도 싸게 분양받는 거니까 이것도 투기 못하게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종래 거주 의무 대상이 1, 2, 4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2번하고 3번은 다 삭제. 그리고 요 2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요게 들어왔다. 요거 이제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거주 의무 대상은 이제 크게 2개요.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2개만 거주 의무 대상인 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예외에서는 뭐 이거 뭐 이하 같다 요거 빠진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 의무에 위반했을 때 이 조치인데, 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 밑에 이제 개정 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양도 제한 파트, 요게 이제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주 의무자는 요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가 없다. 자, 요 앞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 그래서 종전에 이제 거주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갖고 이번에 이제 신설된 거죠. 거주 의무자가 요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가 없다. 못 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거주 의무에 위반했을 때는 해당 주택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요. 다만 거주 의무자가 위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해 주죠. 뭐 거주 의무 기간 동안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해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를 이전할 때는 거주 의무자는 토지주택공사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외의 사유로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를 이전할 때는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고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서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에 위반했을 때는 양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게 됐다. 이전하게 됐을 때는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해서 토지주택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합니다. 또는 거주에 위반했다 이런 사실을 토지주택공사가 알게 됐을 때도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주에 위반하게 됐을 때는 해당 주택을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버린다, 뺏어간다. 그게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는 이제 근거 조문을 딱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기등기도 종전에는 이 거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거주해야 된다. 이 부기등기를 주택의 소유자가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죠? 사업주체가. 요게 또 바뀌었어요. 사업주체는 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된다. 거주해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부기등기하도록 했던 것을 사업주체가 이런 거주 의무의 내용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고요. 저는 부기등기는 항상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동시에 부기등기합니다. 주택이 새로 건설, 그럼 새로 건설된 주택의 최초라는 등기가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 보존 등기할 때 거주 의무 또 전매 제한 뭐 이런 내용들 다 소유권 등기에 보존 등기할 때 다 부기 등기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어려운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처벌 조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엊그제 3월 달에 또 개정된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2월 28일자 또 2월 28일자로 저번 달에 나왔던 수정표, 이게 내용이 많은 거죠. 우리 국토법에서 이제 용도구역이 또 추가가 돼 갖고, 자, 국토법에 이제 체계. 자, 그래서 19페이지 우리 국토법의 전체적인 이제 체계도인데, 자, 종전까지 도시군관리계 결정하는 내용 용, 기, 도, 지, 입.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 있었죠.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다 삭제가 됐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삭제가 되고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전에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런데 저는 특광시군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 요 생활권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도 있도록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조문을 하나 끼워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15분 생활권, 30분 생활권 이렇게 이제 특광시험 관할구역 전체를 놓고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게 떨어지죠. 그래서 생활권 단위로 좀 디테일하게 장기발전 방향 제시할 수 있게끔 생활권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됐다. 단어가 하나 추가된 거고요. 자, 핵심은 요 밑에죠. 자, 도시공관리계 결정 내용 중에서 종래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 도, 시, 수 그리고 기반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쭉 나오는데, 자 이제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삭제가 되고 대신 이제 3개가 추가가 된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자, 얘는 이름대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우리 입체적으로 설치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지상공간, 지하공간, 공중공간 나눠가지고 밑에는 GTX, 위에는 터미널, 뭐 위에는 공공청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입체적으로 하나의 공간 구조를 구획해갖고 지하, 지상, 공중공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복합이라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과 이외의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을 하나의 장소에 복합적으로 설치해 주게끔, 그래서 공공관청, 공무원들 출퇴근하기 좋게 바로 옆에 뭐 관사 같은 형태로 아파트 같은 주택, 그래서 공공관청, 도시군계획시설과 아파트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을 한 장소에 함께 건축한다. 그걸 복합적으로 건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구역을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 자, 도시혁신구역은 말 그대로 도시혁신, 혁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 그죠. 그래서 종래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용도지역 등을 딱딱 지정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토지 이용, 건물, 건축,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용도지역에 따라서 구분했다면, 이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주택도 되고 뭐 또 주택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 뭐 의료 시설, 병원이라든지 관광, 숙박시설 다 건축할 수 있는 거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요. 다 정해갖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도 다 정해서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일체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다 자율적으로 건축 정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혁신적인 도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용도구역이 도시혁신구역.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도시를 개발시켜보자.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는 거죠. 그 도시혁신구역에 행위제한 등을 따로 정하는 계획이 도시혁신계획.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자, 복합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엄격하게 이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해갖고 그 용도에 맞게끔만 건물 건축해라. 엄격하게 용도지역별로 건축을 규제했다면, 요새는 이제 직주근적 같이 우리 회사하고 주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리한 거죠. 그래서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이런 이제 용도를 엄격하게 나눠가지고 건축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한 장소에 주택하고 업무시설, 회사하고 같이 있으면 편리하니까 이런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플러스 상업, 주거 플러스 공업, 뭐 주거 플러스 상업, 공업 복합적으로 이런 건물을 건축해서, 얘는 이제 핵심이 정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재개발을 촉진. 왜 재개발한다? 그냥 주거기는 하나만 갖고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주택도 지으면서 업무시설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를 촉진하고자 이제 새로 도입한 용도구역이 복합용도구역. 얘도 용도구역이니까 행위제한을 따로 정해요. 복합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는 게 복합용도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래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삭제가 되고, 얘가 이제 똥을 뿌렸다고 그랬죠. 삭제가 되고 3개로 쫙 나눠져 갖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요 줄여갖고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렇게 3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이 용용, 기, 도, 지, 입, 도, 복, 용용, 기, 도, 지, 입, 도, 복 이렇게 8가지로 이제 8가지가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이고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결정 내용이 다 이렇게 써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이렇게만 딱 남겨두시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이거는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요.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데 요 7번하고 8번 요 신설된 것들 요 두 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라 엄격하게 규제했다면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체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공간 구조를 결정해 갖고 집행을 했다면 이 두 개 용도구역은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할 수가 없다. 이제 아예 새로 혁신적이고 복합적으로 싹 개발하는 거니까 요 두 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말 그대로 공간 구조를 재편성한다 그죠?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공간 구조를 편성해갖고 이용하던 것을 다시 편성한다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을 신설해갖고 요 두 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갖고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8개요. 8개 용용, 기도, 지, 입도, 복 8개인데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원래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하는 거고 두 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 계획을 따로 결정해갖고 이 두 개는 따로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만 절차는 무슨 계획으로 하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갖고 지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졌어요. 조금.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똑같이 가는 거고 7번하고 8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용어 정의에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및 뭐까지 생활권.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랬죠. 생활권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근데 생활권 단위로 좀 디테일하게 발전 방향 제시할 수 있고요. 자, 종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삭제가 되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3개가 더 추가돼서 입체 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도복 요 3가지로 이제 추가됐죠. 그래서 총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이제 8개가 됩니다. 8개.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삭제가 됐어요.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해서는 다 삭제가 되고, 이제 3개 계획이 또 추가가 됐어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이 한번 보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일단, 이 올해 개정된 사항들, 처음에 개정된 사항이 항상 물어봐요. 이거는 종래 국토법의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올해 무조건 나올 거야. 근데 처음에 개정된 거를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거 낼 수가 없어요. 내는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는 사람도 잘 몰라갖고 어려운 거 내는 게 아니고 이름 장난치는 거예요. 이름 또는 용어 여기서 장난쳐갖고 물어볼 거니까 일단 이름하고 용어부터 확실하게 익숙해지는 거, 익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뭐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고 용어.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한번 볼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토지용 및 건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그러면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요 높이까지 싹 묶어갖고 우리가 4글자로 행위제한이라고 그러는 거죠.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행위제한을 뭐 해주는 거냐? 완화하는 용도구역이죠. 이거 강화하는 용도구역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강화가 아니고 완화하는 용도구역.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2개죠. 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그냥 계획을 말한다. 계획. 자,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얘는 좀 그냥 계획이라고 그랬지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안 써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거 갖고 물어봤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 이거 뭐에 관한 설명이냐? 이름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의 갖고 물어본다면 요 2개. 강화하는. 요거 틀리게. 또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틀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논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혁신계획은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의 토지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즉 도시혁신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이거 뒤에 부분이 더 논점이죠. 일단 도시혁신계획도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따로 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서 수립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복합용도계획도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의 건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즉 복합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럼 복합용도계획도 다 무슨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말들이 그냥 쉽지가 않아요. 말들이.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자 8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끝에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얘들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 두 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따로 결정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 이게 그냥 하나가 추가돼 갖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이 두 개는 한다. 이렇게 딱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종전하고 똑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고 이 두 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으로 결정한다. 계획 하나가 그냥 또 들어왔다 그 얘기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그 용어에서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이 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다음 용도구역에 의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용도구역에 이제 의해서 종래 이렇게 쭉 있다가 새로 신설된 용도구역들이 있으니까 요 말이 추가됐죠. 그 토지용의 도모 뒤에 혁신적 복합적 토지 활용의 촉진 이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혁신구역 이거 요거는 복합용도구역 요것들의 또 근거 조문으로서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구역에 요 단어가 이제 요 문장이 하나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자 36페이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요 관할구역 및 생활권 요거 추가됐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생활권 단위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수립할 수도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서 종전에는 2번 그냥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인구 배분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지역의 특성, 산과 강, 지역의 특성에서 공간구조가 획정이 되면 공간구조별로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간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그랬는데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나누는 거죠. 종래 이제 공간구조, 인구 배분에 관한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생활권에 관한 것을 밑에 추가한 거예요. 생활권의 설정, 그리고 생활권은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여기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하나 더 추가되었고, 여기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권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뭐 15분 생활권, 30분 생활권에서 우리 이제 동남권이라도 서울특별시의 강남, 잠실, 송파 이쪽 동남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강남 생활권, 잠실 생활권, 송파 생활권 이렇게 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 단위로 좀 디테일하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생활권 계획도 다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있다 없다 단순하게 주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 특광시장 군수는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보존에 필요하면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뭐 있다 없다 그거밖에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은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된 걸로 본다. 그리고 옆에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조사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즉 공청회 지방 의견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확정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똑같이 다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게 뭐예요?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생활권 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특광시군이 아니고 생활권역별로 생활권 단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뭐 물어보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있다 없다 요거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서 41페이지에 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3개 추가됐다. 자 입체 복합구역 이게 복합도 빠졌네요. 입체 복합구역 수정표도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오차가 됐어요.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리고 도시혁신구역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그래서 용용 기도지 입도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2반의 기준에서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도시군기본계획 뒤에 자, 도시군기본계획 가로에 생활권계획도 포함. 이제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위계획들, 광역도시,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으면 생활권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상위계획에 부합해라. 요거 하나 추가된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의 2반 제한사항이요. 44페이지. 자, 주민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제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였어요? 기, 지, 구, 입,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정확하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입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다 없어졌다 그랬으니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거는 다 삭제요. 그리고 대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뭐가 들어왔다? 자, 요거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어차피 얘도 입체복합구역이니까 기, 지, 구, 입 똑같아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요거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지정 제한하면서 그 입체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즉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도록. 그래서 입체복합구역에 관해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기, 지, 구, 입 암기법은 똑같아요. 입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아니고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 그 다음에 우리 제한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자, 기반설을 제한할 때만 얼마요? 5분의 4. 기반설의 설치정비계량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이걸로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리고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요거 제한할 때도 다 3분의 2.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우고 입체복합구역으로 제한에 관해서는 이렇게 싹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그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중에서 하여튼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삭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졌으니까 다 삭제하시면 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다 삭제,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것들 먼저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자, 얘는 그냥 종래 도시군관리계획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체복합구역 도시군계획설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으로서 자, 이게 이제 다 신설된 조문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계획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군계획설이 결정된 토지. 그러면 도시군계획설이 결정된 토지.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라고 그래요. 우리 시설 부지 줄여갖고 시설부지 전부나 일부에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입체복합구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다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대요. 어디서? 시설부지.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구체적인 지정 대상 박스 보시면 1번 도시군계획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이나 정비가 필요할 때 그럼 도시군계획설을 개량하고 정비하는데 같이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입체복합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딱 물어봤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 거죠.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나갔고 그 해당 시설의 개량이나 정비가 필요하면 그 시설 부지에 입체복합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또 뭐 주변 지역의 정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이게 무인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읽어봐도 뭐 시험에 물어보고 그럴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8월 7일 날 나온다고 그랬죠. 8월 7일 날. 6개월 후 시행했으니까 8월 7일 날 이제 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8월 7일 가서 이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것들 이런 논점들이 쫙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행위제한. 자, 이 법에는 다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체 복합구역에서 도시군계획설과 도시군계획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 싹 묶어갖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입체 복합구역에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역시 언제 나온다? 8월 7일. 그 나와야 구체적으로 건축 제한 어떻게 완화를 해주는지,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완화를 해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대통령령이 나와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냥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건데, 자, 그런데 상한은 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죠. 자, 완화해줘도 건폐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200% 이하로 한다. 200%면 2배죠, 2배.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줘도 2배 이하로 2배까지만 완화해 줄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졌으니까 자, 현재 기출문제도 새로운 문제로 바꿔놨고요. 요거는 뭐 재작년 33회 문제인데 이게 뭐 쉬운 거죠. 시가조정구역에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자, 관리용 건물인데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을 건축할 때, 그럼 기존 면적 제외가 아니고 기존 면적 포함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다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뭐 큰 것도 안 되는 거죠. 33제곱미터 이하 관리용 건물 이런 것들을 허가받아 갖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문제는 뭐 역사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입체 복합구역은 그냥 종래대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용도구역 중에서 2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얘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틀을, 체계를 다 깨버리는 거니까 새로 무슨 계획을 만들어갖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 결정해갖고 지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행위 제한을 뭐 해주는 용도구역이라고요? 완화해주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제한 강화하는 용도구역이 아니고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그냥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하고는 별개로 도시군관리계획의 틀을 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개의 계획이죠.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그냥 계획이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도 종래 도시군관리계획하고 거의 똑같다 그랬죠. 도시군관리계획도 입안해서 결정,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입안해갖고 결정.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별도의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이 2개 용도구역은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름만 바뀐 거지 거의 뭐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 원칙, 특, 광, 시장, 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략하고요. 특광시장, 원수는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원칙전 입안권자, 특, 광,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데, 자, 얘는 아무 때나 입안하는 거 아니고요. 2개요. 1번 도시 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 2번 복합용도구역과 복합용도계획. 자, 얘들은 그냥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해갖고 결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3번. 자, 이거 제가 4월달 모의고사에 냈어요. 자,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1번 또는 2번하고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 그러니까 입체복합구역은 단독으로 지정할 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1번, 2번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지정할 때만 입체복합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함께 지정할 때만 입안하는 거지 단독으로 지정할 때는 이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하는 대상 아니죠. 얘는 원칙대로 그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는 건데, 얘들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할 때 함께 입체복합구역도 지정하겠다. 이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 그래서 함께 할 때만 함께. 그래서 원칙은 요 2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요거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을
해라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준용에서 동그라미 2번의 준용. 그 입안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그 말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입안해요?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하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갖고 입안, 연계 입안할 때는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하거나 공동 입안.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해라. 그 연계 입안에 관한 것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 그리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필요하면 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죠. 그것도 다 똑같이 준용. 그래서 입안권자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연계 입안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 도지사가 직접 입안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하고 똑같다. 그냥 그대로 준용해서 똑같이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가 원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칠 때. 그런데 요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광시장 군수가 요청하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준다?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항상 정해준다.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입안의 제한. 자,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해갖고 우리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못한다 그랬어요. 입안을 제한. 마찬가지 주민은 이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민도 다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2번. 그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자,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이죠. 이 국공유재산이 이런 용도구역에 포함이 됐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 재산이 포함이 됐대요. 이때는 제한자 이외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게끔 제한자 이외에 제3자가 제한할 수 있게끔 제한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종래 도시군관리계획 원칙적으로 입안 제한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한했어요. 제한은 A가 제한했어요. 그런데 자, 이런 A가 제한한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서 A 이외의 B, C 다른 사람, 제3자가 또 제안을 할 수 있게끔 A가 제안한 내용 요겁니다. 공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공고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제안할 수 있게끔 더 멋지게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3자가 제안할 수 있게끔 그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를 해라. 이게 종래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나 추가된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비용 부담.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또는 제3자가 제안했으면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도 뭐 뻔한 거고요. 두 개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에 관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해갖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할 때 절차, 뭐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다 도시군관리계획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준용한다 똑같다. 그래서 기초조사 필수 해야죠. 다만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게 아니면 환, 토, 재 세 개 또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초조사, 환, 토, 재 이런 것들 몇 년 내 쓰면 생략할 수 있다. 5년 내 쓰면은 생략할 수가 있다. 맨 똑같은 것들 똑같이 준용.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뭘 통해서? 공고, 열람, 공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직접 듣고요. 지방 의견도 다 들어갔고 입안해라. 맨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준용한다는 게 똑같다. 그 다음 이제 입안한 것을 결정해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딱 2명만 결정하죠. 자, 원칙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은 시도지사가 입안했으면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시장군수 신청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다만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을 때는 그대로 누가 결정? 국토부 장관이 결정.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딱 요 2명입니다.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대도시장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대도시장은 안 써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항상 높은 사람부터 써주니까.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뭐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은 며칠이요? 30일 내 의견 제시. 그런데 도시혁신구역일 때는 10일 내 의견 제시해라. 왜요?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원칙은 30일 내 의견 제시하는데 도시혁신구역은 10일 내 의견 제시해줘라. 이게 이제 또 특칙이죠. 10일 내 의견 제시해줘라. 그리고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요. 자, 박스에 1번 이게 또 논점이에요.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그런데 논점은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위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이 뭐였을까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어디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랬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유는 이 시도지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해서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지정해서 막 난개발 벌어지고 그냥 저도 할게요. 막 무분별하게 지정해서 난개발 속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큰 거기 때문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함부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런 국가가 중앙이 통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논점이에요. 이게 논점. 절차에서 물어본다면 이게 논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당연히 중앙,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했으면 결정한 내용을 고시하고 특광사무소에게 송부해서 일반에게 열람기간 안 써있으니까 무제한으로 열람. 그리고 밑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효력, 역시 행위자항 같은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 그러면 틀리죠. 이건 뭐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맨 똑같아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러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 그래서 밑에 고시할 당시에 기득권부 한번 볼까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꼭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계없이 그 말은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하고 있던 것, 즉 착수해서 하고 있던 것은 관계없이, 즉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 빠졌네요. 관리계획으로 관리를 해주게 된다. 그럼 우리 도시군관리계획도 한 번 2반 결정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죠. 똑같아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리해라 이 말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 나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용도구역 중에서 도시혁신구역. 자, 도시혁신구역을 영어로 화이트존이라고 그랬죠. 화이트존. 이게 뭐야? 화이트존이. 한마디로 백지 상태로 지정해서 종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백지 상태로 지정해서 건물 건축하고 싶은 거 다 건축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얼마로 할지 이런 거 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개발하고 싶은 대로 한번 개발해봐라.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끔 화이트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지 상태로 그냥 지정해서 그냥 다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다. 이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면 틀려요. 도시혁신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혁신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 누구였을까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꼴랑 2명.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이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이런 도심이나 부도심, 중심지역을 지역 거점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 이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용산 정비창이라고 그랬죠. 용산 그 서울 한복판 땅값 비싼 곳에 철도 그냥 정비창으로 토지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도시로 좀 멋지게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 기반설과 연계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뭐 물어봐봤자 뭐 별게 없어요. 도심이나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이 중심지역. 그리고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령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점들이 쫙 나올 거니까 역시 8월 7일 날 이 대통령령이 나와야 이제 구체적인 지정 대상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도시혁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혁신계획. 그래서 도시혁신계획은 도시혁신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본질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혁신계획이라고 하고요. 도시혁신계획에 포함할 사항들, 종래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종래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이런데, 자 이제 도시혁신계획으로 주요 기반설의 확보. 이거 항상 개발할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설부터 싹 깔아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이게 뭐야?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혁신계획으로 종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이런 행위제한 이런 관계없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도시혁신계획으로 다 따로 정해서 건물 건축하고 싶은 거 다 건축해라. 건폐율, 용적률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높이 제한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다른 법 규정의 적용 완화나 배제. 국토법이 아니고 다른 법의 규정도 배제해 주거나 완화해 주겠다. 엄청난 인센티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 창의적으로 종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지 상태로 정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끔 혁신계획으로 다 따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 그런데 밑에 지정제한 다른 법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이 법이 뭐야? 국토법에 따르지 않고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물어보면은 요거예요, 요거. 다른 법에서 도시혁신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법에서는 지정 못해요. 무조건 무슨 법? 국토법. 이 국토법에 따라서만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라. 그래서 이건 옛날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도 똑같이 있던 지문이고 기출지문이죠. 그래서 요 국토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으로 도시혁신구역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지정 못하게 하죠. 그리고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할 때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30일 아니고 10일 내 의견 제시해줘라. 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절차에서도 똑같이 봤죠. 그 다음 그 밑에 준용. 자,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용. 그리고 혁신구역에서 건축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이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똑같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3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가 돼요. 또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했어요. 5년 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안 하면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 이거 똑같이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요 말을 도시혁신구역으로만 바꾸면 돼요. 도시혁신구역 지정하고 3년 내 도시혁신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도시혁신구역 실효.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해서 도시혁신계획 결정했다.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다음날 도시혁신계획이 실효.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실효에 관한 것도 그냥 말만 바꿔갖고 도시혁신구역에도 똑같이 준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물 건축할 때 무조건 뭐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이거 똑같이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말만 바꾸면 되죠.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무조건 무슨 계획에 맞게? 도시혁신계획에 맞게 건물 건축해야 된다. 지 맘대로 건물 못 짓는다. 그 얘기죠. 똑같이 준용해서 똑같이 적용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행위제한. 자, 이런 이제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행위 제한에 관한 것은 따로 무슨 계획으로?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는 계획이 도시혁신계획. 얘도 도시군관리계획인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제 확실하게 이 용어들이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의 적용 특례. 특례 규정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혁신계획으로 다른 법 규정을 적용 완화해 주거나 배제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 도시혁신계획으로 아예 도시혁신구역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고 또는 완화해 줄 수도 있는 규정들이 있죠. 이거는 대통령령이 나와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제하고 완화해 주는지 대통령령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적용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그러죠. 도시혁신구역에서 적용 완화할 수 있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것, 즉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이게 종래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4개 있었어요. 주택의 배치, 부대복리설의 설치 기준,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공개 공치, 주, 부, 미, 공. 자, 이렇게 우리가 4개 외웠는데 도시혁신구역에서는 2개가 더 추가됐어요. 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 학교 용지 조성 개발 기준. 그래서 주, 부, 미, 공, 도, 학 6개입니다. 6개 규정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준을 완화해 줄 수도 있다. 배제하거나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6개. 주부, 미공, 도학. 주부, 미공, 도학. 6개. 그래서 다음 중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아닌 것은 여기서 4개 놓고 엄한 거 하나 딱 껴주면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6개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단독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부, 미공, 도학. 그 다음 밑에 의제되는 거.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우리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멋진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죠. 그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혁신적으로 도시공간을 개발하면서 랜드마크가 되는 멋진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특별건축구역도 의제가 되고요. 또 밑에 동그라미 3번.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고시로 본다. 즉 도시혁신구역은 도시개발구역, 도시혁신계획은 개발계획 수립한 걸로 또 의제가 돼서 이제 신도시 개발한다. 그죠? 도시혁신구역으로 정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규정이 2개요. 특별건축구역, 도시개발구역 이 2개가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길어갖고 이런 거 시험에 물어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밑으로 와서 복합용도구역. 자, 복합용도구역은 역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 누구였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시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되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복합용도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구조, 2차 산업, 주택 옆에 공장 들어오고 그러면은 공해로 주민들 다 건강 이런 거, 생명 이런 거 위해가 있으니까 이런 주택하고 공장, 주택하고 상업 업무시설 엄격하게 분리시켜놨죠. 그런데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어갖고 직주 근접이라고 그래요. 집 옆에 직장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갖고 산업 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가 돼서 이제는 직장과 주택이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선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으로 토지용, 즉 주거 상업, 또 주거 공업,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이 필요하더라. 또는 주거, 상업, 공업 다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 또 노후 건물이 밀집해갖고 단계적으로 정비,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럼 재개발해야 되는데 주거 기능 하나만 딸랑 갖고는 재개발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벤처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정비를 촉진,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복합용도구역 이런 거 지정할 수가 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죠. 대통령령에서 이제 쫙 나올 건데 이것도 역시 8월 7일 날 돼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의 행위 제한 등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복합용도계획.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의 건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행위 제한에 관한 것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복합용도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복합용도계획의 내용 포함할 사항들, 종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종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역시 개발하는 거니까 기반시설부터 확보해 줘야 돼요. 기반시설부터 깔아줘야 난개발 방지. 그리고 종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다 따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별 복합적 배치 비율 및 규모, 이게 건물의 용도 제한 따로 정한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게 다 묶어갖고 행위 제한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지정하면 역시 특별건축구역도 의제가 돼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이 복합용도계획에 포함이 되고요. 특히 건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 비율과 규모, 이 건축 제한, 요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준다. 이게 복합용도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복합용도계획은 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고요. 역시 밑에 준용되는 규정, 자,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그리고 건축에 관해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도시혁신구역이나 똑같다. 자, 복합용도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복합용도계획 수립 안 하면 3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날 복합용도구역이 실효. 그 다음에 주민이 제안해서 복합용도계획을 결정했어요. 몇 년 내 개발에 착수,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다음날 복합용도계획도 실효.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실효에 관한 거 그대로 똑같이 다 적용. 그 다음 복합용도구역에서도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 복합용도계획에 맞게 건축한다. 뭐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이나 다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준용을 하고요. 자, 건축제한은 볼까요? 행위제한에서 자, 건축제한,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에 불과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자, 이게 무슨 제한? 건축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복합용도계획으로 다 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주택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거 못 들어와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엄격하게 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딱딱 분리했다면 이제 복합용도계획으로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이런 거 다 따로 정한다. 그래서 주택가인데 상업, 업무시설 또 벤처공장 뭐 이런 거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복합용도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따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다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는데 얘는 그냥 용도지역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정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특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은 요 건축 제한을 따로 정하는 특례가 되는 거예요. 즉 건축 제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 안 하고 그냥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게끔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게 복합용도구역. 그럼 우리 좀 전에 봤던 도시혁신구역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 따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훨씬 더 개념이 큰 거냐? 도시혁신구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 그냥 따로 정해버리는 거고 복합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만 따로 정하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에 따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특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위 2번에 5번에 동그라미 2는 복합 용도구역에도 적용된다. 이게 뭐에 관한 규정이냐? 특별건축구역.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의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복합 용도구역 지정이 되면 특별건축구역 그대로 의제가 된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 용도구역도 지정되면 멋진 건물 건축하면서 정비해야 되니까 특별건축구역이 의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설된 용도구역들 관련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냥 입지규제 최소구역 한 3페이지 되는 게 한 2페이지 정도 됐던 게 막 10페이지로 그냥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내용들이 그냥 훨씬 더 추가가 됐죠.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로 넘어가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해서 자 104페이지로 와서 자,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 그런데 이게 이제 동그라미 1, 맨 앞에 동그라미 1번 딱 번호 달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신설됐어요. 효율적 토지용을 위해서 2개 이상의 도시군계획서를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서 도시군계획서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럼 2개 이상의 도시군계획서를 하나의 토지에 함께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공간의 일부를 구획, 지하공간, 지상공간 구획해갖고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할 수도 있다. 얘도 있다 없다 단순하게 물어볼 거니까 있다 없다 있다. 2개 이상의 도시군계획서를 같은 토지에 설치할 수도 있고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있다 없다니까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이제 저 274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이거 이제 정비법인데 요거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소급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근데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저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건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의 분할 이 2개는 먼저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에서 정비사업하면 기존 건물도 다 철거해갖고 다 철거해갖고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새 건물 지었다. 그러면 정비사업하는데 지정을 주는 거죠. 또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 철거해버리면 비경제적이라고 그래요. 비경제적인 건축. 그리고 토지를 분할해요. 한 필지를 100필지로 분할해버렸다. 그럼 조합은 몇 명으로 늘어나요? 100명으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 쪼개기라고 그랬죠. 사업성 악화. 그냥 100명으로 늘어나고 그 100명은 또 어떻게 분양을 다 해줘요. 이게 사업성 악화의 주범.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토지의 분할. 이 2개. 건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이 2개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그걸 소급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또 얼마 전에 정비법 바뀌어갖고 건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여기다 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3번. 자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집합건물 대장으로 전환한다. 즉 일반 건물을 집합건물로 즉 다가구를 다세대로 이런 식으로 집합건물로 바꿔버리면 세대수만큼 분양권이 늘어난다 그랬죠. 이게 건물의 지분 쪼개기가 되죠. 그리고 건물 대장 중 집합건물 대장에서 전유 부분을 분할. 전유 부분을 원래 한 명이 갖고 있었는데 이 전유 부분을 분할해서 2명이 소유하게 됐다. 그럼 분양권 또 2개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 이게 지분 쪼개기 하는 이게 다 투기행위예요. 투기행위. 이런 투기가 되는 이런 것들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제한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종래는 요 2개만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제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 일반 건물을 집합 건물로 전환 그리고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분할 요 2개가 더 추가되었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요 총 4개입니다. 요 4개는 먼저 소급해하고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 들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입찰 참가의 제한 또 조합 설립 인가의 특례 이런 거 우리 시험에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로 가볼까요? 321페이지에 자, 여기 이제 전후 환지 부지정. 이게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에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는 저 환지 계획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중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환지 부지정 다 써먹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환지 부지정 관련해서 이 분양 안 해주는 거 관련해서 좀 이제 또 개정이 됐죠.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 또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 그냥 현금으로 청산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은 분양 못 해주니까 그냥 돈으로 계산해 준다. 그 얘기죠. 이걸 환지 부지정.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세 필지로 분할. 그러면 분할한 만큼 분양권 늘어난다 그랬죠. 이게 토지의 지분 쪼개기. 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 뭐예요? 다가구를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바꿨어. 단독을 다세대로. 그러면 단독주택은 소유권 하나, 다세대는 세대 수만큼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독을 다세대로 바꿔갖고 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세대 주택의 한 실을, 한 홀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 이게 뭐야?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바꿨다. 이게 주택의 지분 쪼개기라고 그랬죠. 인위적으로 분양권 늘려갖고 원래 조합원 한 명이었던 게 막 100명이 되고 그러면 100명한테 분양 못 해준다 그랬죠. 이게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의 주범, 지분 쪼개기. 이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 그리고 종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였는데 이게 추가됐죠.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 단독주택을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으로 바꿔갖고 그 한 방을, 한 홀을 취득한 자, 이런 자들 다 이제 분양 대상에서 제외, 현금으로 청산해 버릴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분양권 산정 기준일, 이것도 역시 투기 못하게 분양권 산정 기준일 딱 정해놓고 이후부터는 지분 쪼개기 해도 그대로 기준일대로 분양을 해주겠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원칙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렇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제 정확하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듣기 위한 공람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요게 바뀌었어요. 기본계획 수립 후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 공고한 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하는 날,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권 산정해 주겠다. 그래서 기준일 다음 날대로 분양권 산정해 주겠다. 그럼 뭐 했을 때? 자,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 그럼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 이게 뭐야? 토지의 지분 쪼개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전에는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그럼 단독주택 분양권 하나, 다세대는 세대수만큼 분양권이 있으니까 이게 주택의 지분 쪼개기. 이게 다 똑같은 게 지금 다 정비법에서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지분 쪼개기, 주택의 지분 쪼개기라고 그랬는데 요 2번을 조금 더 유식하게 바꿔냈어요. 2번은. 자, 집합 건물이 아닌 건물이 집합 건물로 전환된다. 그럼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적인 건물, 소유권 하나 있는 일반 건물을 집합 건물로 전환, 구분 소유하는 집합 건물로 전환하면 구분 소유권만큼 분양권이 늘어나니까 이게 건물의 지분 쪼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지분 쪼개기, 건물의 지분 쪼개기 다 인위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그래서 결론. 자, 5번 이게 또 신설됐죠. 집합건물법에 따른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수가 뭐하게 됐을 때 증가. 그럼 원래 조합원 한 명만 분양해 주면 되는데 막 이런 분할해 갖고는 조합원이 100명이 됐다. 그 100명한테 다 분양 못 해준다 그랬죠. 나중에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는데 막 조합원이 100명으로 확 늘어나 버리면 이거 감당 안 되죠.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투기하려고 하는 거죠. 투기,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이런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증가하게 되는 행위, 이런 지분 쪼개기 행위를 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분양해 주겠다. 그 말은 기준일 다음날 이후부터는 인정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기준일이 언제냐? 정비구역 지정고시.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해봤자 그냥 분양대상에서 제외, 현금으로 청산. 이게 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 지분 쪼개기 못하게 다 좀 디테일하게 정비법에 개정된 거죠. 그 다음에 저 건축법으로 하셨고요. 자, 건축법에서 자, 우리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있죠? 문화, 철도, 곡헌수 할 때 그 문화재. 자, 지정이든 임시정 문화유산, 지정 문화유산, 임시정 문화유산,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 이런 거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요 시도 자연유산 뒤에 또 뭐 하나가 또 추가됐어요. 임시 자연유산 자료. 해서 뭐 이런 것들 계속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갖고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문화유산, 지정이든 임시정이든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뭐 뒤에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 추가됐고요. 그다음 이종훈생 중에서 요 주문 배송설 요거 이제 추가됐다 그랬죠. 쿠팡 물류센터 이런 거, 쿠팡 물류센터 이런 것들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500 미만짜리는 이종근생, 500 이상 되면 그냥 창고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 배송설 500 미만 요거 이종훈생으로 추가됐고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자, 이런 주문 배송설 또는 노래 연습장 이런 걸로 바꿀 때는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의 종류를 바꿔도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들어봤네요. 주문 배송설. 자, 요게 이제 이종근생 추가됐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월 달에 수정표 나간 것들. 하여튼 용도구역 그것 때문에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로 와볼까요? 수정표 21페이지에. 자, 이게 이제 1월 달에 또 개정된 사항들이죠. 1월 달에 개정된 사항 중에서. 자, 먼저. 자, 요 국토법에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죠. 그 공고 열람하는데, 자, 종전에는 이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주요 내용을 다음의 매체 각각 공고할 거. 그래서 2개 이상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거.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 14일 이상 열람,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는다. 여기 하나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 뭐 건축 제한 내용인데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용적률 특례인데 건폐율 특례인데 건폐율 특례까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의 등록사업자 관련해서 등록증 대여 이거 하면은 반드시 등록 말소한다. 그 관련해서 이 등록증 대여 등을 금지한 조문이 2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일단 밑에 먼저 보시면은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이용해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시공 또는 등록증 대여해서는 안 된다. 종전까지는 그냥 등록증 대여하면 안 된다.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2번, 3번, 4번이 쫙 추가가 됐어요. 그 추가돼갖고 자, 그럼 등록증 대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를 한 거예요. 등록 말소하는 사유인데, 자, 등록 말소 사유, 뭐 이런 거 임의적으로 말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말소하는 거. 역시 등록증에 대여. 등록증 대여했을 때는 반드시 말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니까,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뭐 사업 계획의 통합 심의,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해요. 다 필요 없고. 성능 검사, 뭐 이렇게 됐고. 쭉쭉 넘어갑니다. 감리도 다 됐고. 그 다음에 처벌조항 이런 것들 처벌조항까지 우리가 다 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쭉쭉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월달에 이게 수정표가 2번 나왔을 거예요. 1월달에. 그래서 1월 19일자 또 수정표 내용들. 자, 중요한 건 보면 자, 254페이지에 자, 여기 이제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에서 재개발 사업, 그 중에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자,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 건설 공급 때 일단 1번 공공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요건 공공이 시행자죠. 시장 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그래서 공공이 시행한다.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할 때는 인센티브 주는 대신 공공성 요건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그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가 뭐예요? 그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하는 주택의 세대수나 연면적의 20% 이상 50% 이하에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그래서 20% 이상 50% 이하에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라. 그래서 이런 원주민 재정착 비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데 요 20% 이상 50% 이하에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준. 그게 이제 대통령령이 나왔다. 그죠? 대통령령에서 자, 과밀억제권역일 때는 뭐 30% 이상 40% 30% 이상 40%에서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20% 이상 30% 이하. 그래서 이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은 30% 이상 40% 이하.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20% 이상 30% 이하인데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냐? 20% 이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20% 이하, 최대 20%까지 건설해라. 이게 다 요거는 종래에 있던 거예요. 그 보조단에 있던 것을 바꿔치기 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수정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요 20% 이상 50% 이하에서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준, 그게 요 1번하고 2번. 요게 이제 추가된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와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의 요청, 요청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지정개발자 요건들 바뀌고 이런 정비법은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막 분수 요거 조금씩 쭉 바꿔놔갖고 이거 어떻게 다 해 이걸.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자,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요. 자, 우리 시공자는 건설 회사라고 그랬죠. 정비 사업에 이제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달라요. 건설 회사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 원칙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어디서 총회에서 원칙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의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의무. 그리고 이 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이런 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합동 설명회라는 것을 2회 이상 개최를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신설된 거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합동 설명회를 2번 이상 개최해라.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의 내용 요거 추가됐다.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런 것들 다 보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고 넘어갑니다. 자, 정비법 이 뒷부분 이런 거 달라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세요. 쭉쭉 넘어가시고. 자, 415페이지로 가볼게요. 415페이지. 자, 여기 이제 지하층 관련해서 우리 지하층이라는 게 뭐였어요?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4. 그래서 지하층은 충수에서 제외. 그 다음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용적률 계산할 때는 제외. 이 지하층 관련해서 3번. 자,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어 갖고 추가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 영의 정하는 건물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거실은 쉽게 얘기하면 방이요, 방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법에서, 건축법에서 딱 명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하지 마라. 그래서 지하층에 방 같은 거 설치해갖고 자다가 상습 침수 지역 이런데 홍수 나갖고 막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이제 아예 건축법 자체에서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할 수가 없다. 딱 규정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이죠. 그리고 핵심은 뭐겠어요? 대통령 영의 정하는 건물. 근데 이 대통령 영의 역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올 거니까 요 대통령 영이 나오면 이제 지하층에 거실 설치할 수 있는 건물들이 쫙 열거가 될 거예요. 그거 올해 무조건 기출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 영이 나오면 또 그때 말씀드리고 하고요. 일단 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택의 지하층에는 이제 거실 설치가 그냥 전면적으로 금지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 거실, 지하층에 거실 방 설치할 수 없게끔 딱 건축법에서 추가했어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이제 4월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지역조합, 거기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자,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자, 요거는 중요한 논점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 시험에 그냥 매년 나와요. 자,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자, 원칙은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원칙적인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그랬는데, 자, 이게 다 삭제가 돼버리고 3번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원칙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갖고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요 1번, 2번 다 삭제. 그냥 3번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는 주택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원의 주심위라고 하죠. 주심위.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는 지역. 자, 이게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그러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우리 줄여갖고 분상 지역이라고 그래요.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만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이제 간단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뭐 있었어요? 도시공생활주택, 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의 50층 이상 이런 것들 부자들 분양받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4번 쭉 4번까지 똑같이 있었는데 4번은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맡아갖고 할 때, 그리고 이제 5번, 6번 요게 이제 좀 개정됐죠. 그래서 종전에 5번에 정비사업 중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공공이 신속하게 재개발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하나 있었는데 요게 이제 추가된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발, 요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활성화,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게끔 요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6번, 종전에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에서 뭐 10,000 미만이고 300 미만이고 복잡한 거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혁신지구 재생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거. 그리고 요 7번은 추가됐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요 3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이런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것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 관련해서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 정리하면서 다 봤던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정리한 거니까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시면 되고. 이건 앞에서 똑같은 내용이 또 개정된 사항이니까 2번 바뀐 거니까 2번. 쓸데없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밑에. 자, 요 506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주택법의 전매 제한의 대상. 그리고 예외인데, 전매 제한. 우리 전매라는 것이 뭐였어요? 전매라는 게 매매 중요, 권리 변동 가져오는 모든 행위, 다만 상속만 제외하고. 자, 전매 제한은 못 판다고 했죠? 그 투기 못하게 분양받은 아파트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거고를 전매 제한의 대상. 그래서 종전에 이제 5개가 있었는데, 자, 요게 이제 추가돼갖고 6개가 됐어요. 6개, 총 6가지. 그래서 종래 우리 전매 제한 대상 5개 뭐 있었어요?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2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4번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5번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종래 똑같아요. 똑같이 있었는데 6번 얘가 이제 추가된 거죠. 6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요 반값 아파트라고 그랬죠. 투기 못하게 분양받고 일정 기간 못 팔게 전매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이제 주택법의 전매 제한의 대상. 그래서 총 6가지가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전매 제한 대상에서 요 기간, 구체적인 전매 제한 기간,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나중에 역시 주택법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 뭐 가로 없어졌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위반했을 때 조치. 요 전매 제한 위반 시 조치는 제가 조금 이제 나눠놨어요. 예전에는 위반했을 때 조치 그냥 쭉 동그라미 1, 2, 3, 4, 5 쫙 써놨는데 조금 이제 구분해 갖고 써놨어요. 구분해서 써놨으니까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로 와볼까요? 518페이지로 와셔갖고, 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 임대료. 자,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 갖고 주택만 분양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핵심.
40년 이내 75% 이상이 갱신 청구하면 4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임대하는 건데 토지 임대료의 납부 요 관련해서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고 합의했을 때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근데 요 중간에 하나 이제 추가됐죠. 저희는 합의했을 때 임대료를 선납할 수도 있어요. 미리 그냥 다 내버릴 수도 있죠. 1년치 미리 내놓고 이제 매달 까는 거 선납할 수도 있고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선납하거나 저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얘는 전매 제한 대상이고 싸게 분양해주는 반값 아파트. 그래서 투기 못하게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이제 예외적으로 양도를 할 때 이때는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개정된 후의 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양도하는 게 아니고 전매 제한이 기간이 전에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전매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할 수가 있다. 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매매 중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이 기간이 전에 양도하려면 누구한테 매입해달라고 신청하는 거냐?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는 전매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면 누구한테 해라?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해달라고 신청. 그래서 이 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거나 전매 제한 위반해서 전매했다. 이런 때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 즉 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 뺏어갑니다. 이때 매입하는 금액 피 붙은 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랬어요. 납부한 입주금에 그냥 은행 이자만 딱 붙여갖고 지급하고 다시 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단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전매 못해요. 이 전매 제한 기간은 나중에 대통령령이 나와야 알 수 있다 그랬죠.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외적으로 팔려면 누구한테?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해달라고 신청.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받거나 전매 제한 위반해서 전매했을 때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 다시 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 뺏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556페이지 이건 농지법이죠.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 예외. 원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농지 전용 협의했다, 신고했다. 이런 것들은 협의했거나 신고했으면 다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외가 이제 3번, 4번 두 개였는데 3번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요거 하나만 이제 남아있고 요 4번은 삭제. 4번 하천관리청의 허가 요거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 예외는 요 3번 요거 정리를 해두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557페이지. 요거는 농지 전용 협의의 대상, 농지 전용 협의. 우리 주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주상 공업적을 정하거나 도시군계획서를 결정하는데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농지를 전용, 개발하게 되니까 농림부 장관하고 농지 전용 해야 돼요. 농지 전용 협의를 해줘야 돼요. 그 농지 전용 협의와 관련해서 주상 공업적 앞에는 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할 때 여기에는 도시지역이 없으니까 요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주상 공업적을 지정하거나 도시지역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할 때 요 도시지역에 요 단어가 추가된 거죠. 대단한 건 아니고요.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림부 장관하고 농지 전용 협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559페이지에 5번. 요거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이제 간이 농수 축산음용시설, 간이시설 이런 거 잠깐 설치하겠습니다. 일시사용 허가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 종전 4개 있다가 5번 요게 이제 하나 추가됐어요.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 작물 재배 시설 이런 것들 하나 추가됐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밑에 562페이지에 요는 이제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취소할 수가 있는 사유에서 요 4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럼 언제부터냐? 요걸 디테일하게 요 앞에가 추가됐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했다. 기산점을 이제 명확하게 추가를 해준 거예요. 최초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착수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하천관리청의 허가, 이거는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요것도 뭐 삭제하시라고 똑같이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를 농지로 바꾸세요. 이거 경매한 거니까 이런 거는 바꾸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37페이지, 무려 37페이지에 걸쳐갖고 올해 그냥 기본서가 나오고 작년 말에 기본서가 나오고 이후에 개정된 거. 근데 이게 개정된 거 다가 아니죠. 원래는 개정된 내용이 요거에 한 2배, 3배 이상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그 법령들이 개정된 거를 일일이 제가 공부를 다 해갖고 진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좀 우리 교재 있는 내용 중에서 바뀐 거 이런 것들만 좀 바꾸시라고 수정표를 만든 건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정신없게끔 올해 개정되고 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수정표 갖고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이거 뭐 기본서에 오려 붙이고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해요. 짤막짤막한 거 이런 것들이야 좀 고치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수정표 그대로 갖고 계세요. 수정표 그대로. 그래서 총선 끝나면은 이제 뭐 개정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당분간은 국회의원들 바빠요. 새로 막 구성하고 막 해야 되니까 법조문 막 바뀌고 이런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까지 총선 이전까지 그냥 아주 빈번하게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하여튼 3월 달까지 개정된 내용들 뽑아갖고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제가 떠들었는데요. 자, 요거 이제 참조하셔갖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요약집 나올 거예요. 7시간 완성 요약집. 거기에는 요 개정된 사항들 다 반영이 돼서 요약집이 나갈 거니까 그 요약집 갖고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이거 뭐 일일이 고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큼직큼직한 것들은 그냥 수정표 갖고 보시면 되고 짤막짤막 것들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여기 살짝살짝 고치시면 되고요. 자, 이상으로 해서 개정 내용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강의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요 개정사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는 알찬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